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요일에도 쏟아진 부동산 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많은 부동산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식 모아서 목요일날 영상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금요일날도 또 부동산 소식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먼저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고요. 두 번째 태릉CC 공급 축소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공인중개수수료 개편 확정 방안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중에서 공급층 인상 요인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생산자 물가지수 7월치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 0.7% 상승,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는 무려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7월 통계 작성 이후의 최대치라고 하네요. 자, 공급층 물가 인상 요인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전망치도 틀렸습니다. 왜? 그동안 PPI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설마 여기서 더 올라갈까 싶어서 시장 전망치가 전년 동월 대비는 6.3%,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0.4%였는데 다 틀려버렸어요. 전월 대비해서는 0.7%로 전월 대비에 더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7.1%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급층 물가 상승 압력이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래프를 보시잖아요. 딱 2011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이제 금융 상황, 경제 상황이 2011년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말씀드린 이유가, 이때와 똑같이 대규모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수요가 몰려들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 공산품 가격 급등, 그리고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심한 물가 압력, 그 이후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 부동산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자, 물론 PPI 치솟는다고 CPI까지 동반으로 치솟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오래전부터 지금 8%대, 9%대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탈리아 생산자 물가지수 9%, 8% 수준인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2%가 안 돼요. 왜냐면은 수요 측에서 공급 측 인상 요인을 받아줘야 된다. 한마디로 수요가 어느 정도 받아줘야 공급 측에서 인상 압력이 가해져도 그것이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한국은요, 타국가 대비 경제 상황이 좋아요. 그래서 수요 역시 꾸준히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년 동월 대비 2.6% 급등을 해버렸어요. 자, 7월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이 되면서 앞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될 거라고 봤는데 어이구야, 오히려 소비가 더 확대됐네. 기재부에서 그린북을 발간하면서 7월 카드 승인액을 발표했는데 7.9% 증가였습니다. 오히려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고 있냐? 지금 미국하고 한국에서 이 물가 불안이 되게 심해지고 있는 부분이죠. 대부분 국가, 아직도 주요 국가에서는 2% 내외에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뚜렷한 인플레이션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같이 간단해요. 한국은 수출 산업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수출 산업이 너무 호황입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조업일수 고려 시 일평균 36.7%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작년 8월에 수출이 줄어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호조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대비 36% 증가라는 거죠. 전 수출 산업 업종이 다 호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GDP 성장률 올해 4.2% 이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6시 이후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의 재정 정책을 동원해서 아마 지원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대출을 지원하다든가 아니면 손실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든가, 또는 고객들한테 돈을 줘서 돈을 많이 쓰게 한다든가 9월부터 집행이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금리를 못 올릴 거다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힘든 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보호를 하고 전체적인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인플레를 주장하던 정부와 한국은행도 구조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부터 입장이 바뀌었죠. BOK 이슈노트 보시면은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 경제의 현실화 가능성 점검에서 수요층 요인을 동반한 구조적 인플레로 진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진짜 찾아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바로 부동산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쇼킹 부동산은 저물가 이후에 찾아오는 고물가가 특히 위험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물가가 영원할 줄 알고 대출 펑펑 쓰면서 자산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고물가가 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네. 지금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3%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출금리가 4.5%, 5%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과거 일본과 미국 모두 다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와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이어졌다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물가가 높았다가 좀 낮아졌네. 그리고 다시 높아지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도 동일한 상황이었죠. 지금 딱 한국이 그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태릉 CC 축소 발표입니다. 자, 태릉 CC 공급 6,500으로 축소라고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에 공공임대 50%는 노원구에 할당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태릉 CC가 언제 나왔냐? 작년 8.4 공급 대책에서 태릉 CC 1만호 공급 계획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1만호 공급 계획이 아니라 6,500호로 규모를 줄이고 또한 이게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공공임대 비율 35% 이상 채워야 되거든요. 최소 비율 30%만 맞추고 이 중 50%는 노원구 주민한테 우선 공급하는 방안으로 노원구 주민한테 당근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하철 6호선 태릉시 추가 검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3,500거 어디서 부족하잖아. 그것은 구리 갈매 역세권 부지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게 언론 보도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가능성이 없었던 이야기가 아닌 게 왜냐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 태릉 골프장에 태클을 굉장히 많이 걸고 있거든요. 왜 태클을 거냐? 여기가 지금 녹지, 공원 같은 용도잖아요. 그것을 아파트로 바꿔버리면 노원구 주민들의 녹지 확보 비율이 떨어진다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녹지 비율을 늘리고 공급 면적을 줄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딜이 될 거란 예상은 있었는데 그것이 구체한 방안이 언론 보도로 나와서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자, 물론 국토부는 확정된 거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추후에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인가 아마 이것이 확정 발표가 돼서요. 이게 확정돼서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면은 본격적으로 일단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적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추진이 되면은요. 아마 내년에 시행되는 사전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에 지금 원래 3만 호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청약 열풍이 워낙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민간 분양 추가하고 여기에 태릉 CC 같은 거 추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공인중개 수수료 개편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행 이제 9억 초과분 같은 경우는 상환율이 0.9%까지 올라가서 이게 분쟁이 불씨가 됐었거든요. 그것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0.2에서 0.3%포인트 낮춰서 15억 이상 주택은 0.7% 이내에서 협의하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0.4%에 적용되는 범위도 9억까지로 확대시켰습니다. 전세 계약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도요, 상환율이 낮아져요. 0.3에서 0.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율 낮아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 배상 책임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 1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2억까지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 내용은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꼭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가계약금 입금하고 나면 그때부터 분쟁이 되는 거예요. 자, 가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또는 부동산을 처음에 찾아갔을 때 여기 복비 얼마 받는지 확실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상한요율이지 확정요율이 아니에요. 그 이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는 0.4%에서 임대는 0.3%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시고요. 그 정도에서 지급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가계약금 다 입금하면 이렇게 해주나요?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약금 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 중개 수수를 확정해야 중개하신 분하고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 한마디 미리 해서 50만원, 100만원 왔다 갔다 할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한두 차례 금리 올리는 거는 긴축이 아니라 긴급조치의 회수라고 이준환 총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에 달린 부분인데 앞으로 이 물가가
점점 상승률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시고, 이것이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과하게 투자할 시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약은 제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올라온 영상의 자료들은 대부분 쇼킹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자료들이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많으니까요. 가장 빠르게 정보를 이후 추가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